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네. 진짜 막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베니스 네. 비엔날레를 보시고 막 귀국을 하셨다고. 어제 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2시간 자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미술계에서 일하다 보면 네. 2년에 한 번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꼭 참여를 하는 편인데 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작가님들 이야기하겠지만 음.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작가들이 누군지 예술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올림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2주간 매일 오. 전시를 돌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에 시작이 되었고 네, 11월 22일까지 상당히 길게 합니다. 한 7개월 정도 하는 네. 거네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가 뭐였을까요? 주제가 네. 마이너키라고 하는데 사실 매년 이제 이 경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주제가 딱 있고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비엔날레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음. 전시를 준비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으로. 아. 그래서 그때 좀 다들 이슈였죠. 네. 과연 총 감독이 바뀔 것이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네. 근데 모든 걸 다 세팅을 많이 해놓고 돌아가셔서 그 음. 감독님이 전한 어떤 낮은 음의 목소리들 네. 우리가 주로 뭐 생각했던 큰 목소리를 내는 주체자들이 아닌 우리 주변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주제의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네. 약간 비엔날레 자체가 올해 약간 좀 속삭이는 듯한 작가들 아. 작품의 스타일이 그래요? 너무 파격적인 면모보다는 네.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술로 좀 속삭이는 듯한 작품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더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네. 현장에 뭐 무슨 관람객들도 전 세계에서 많이 모였겠네요. 많이 왔고 또 올해 되게 중요했던 것이 네.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가면 파빌리온이 있어요. 나라마다 옛날 만국박람회처럼. 네네. 근데 한국관이 전 세계 파빌리온,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관 중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국가관이에요. 아. 정말 좁은 자리에 네.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95년도에 네, 운이 네. 좋았죠. 네. 근데 이게 국가관이 없는 나라들은 국가관 건물 없이 이제 음. 페어 부스처럼 참여를 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관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관인데 네. 바로 옆에 일본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국이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1950년대에 국가관이 생겼었어요. 꽤 일찍이 생겼었군요. 네, 근데 두 관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한데 처음으로 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전시를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약간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중요한 좀 이슈가 아닌가 네. 싶었습니다. 아,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베니스 비엔날레 소식은 거기 정도까지만 듣고 이제 네. 우리 이소영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아트 메신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저는 미대를 나왔고 미술 교육을 하는데 네. 미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이나 회사 또는 도서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교육 공간이 따로 있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그런 SNS 채널에서도 미술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제 블로그 닉네임입니다. 아. 언제 어디서든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자. 약간 네.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라이프워크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많이들 써주셔서 네네. 저도 이제는 그냥 좀 어색하지 않고 한 20년 쓰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나의 것이.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콘텐츠도 뭐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만들고 강의도 하고 미술 교육도 하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주제 네. 이거는 뭘까요?
오늘은 이제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에서 우리 찬용 도슨트님이 네. 많은 화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왕이면 한국에 꼭 알아야 하는 여성 작가 두 분을 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누구실지 그리고 어떤 분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분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 김윤신 작가님, 1935년생입니다.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까지도 전기톱을 들고 조각을 하는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의 데모인 윤성남 작가님, 네. 1939년생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전히 이 두 분은 현역으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네, 저희보다 에너지가 더 뛰어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첫 번째로 김윤신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윤신 작가님은 제가 너무 상당히 애정해서 작업실도 여러 번 갔고 네. 지금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중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애정하게 됐냐면 음. 제가 미술 교육도 전공하고 미술사도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 1935년생 여성 추상 조각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른 채 네.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왜 몰랐냐? 작가님이 1935년생이고 이제 원산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때 한국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첫 번째 오빠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빠를 찾겠다고 엄마랑 내려오면서 네.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 그 내려오는 길에 돌탑을 그렇게 많이 쌓았대요. 우리 오빠 좀 찾게 해달라. 근데 지금의 작가님의 어떠한 추상 조각의 조형성에도 돌탑의 형태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1950년대에 홍대에 들어가게 되고 홍대 이제서 조각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철용접을 하다가 네. 나무를 만나게 돼요. 네. 근데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새롭고 재밌는 일인데 당시에 이 작가님이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미대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상명여대 뭐 또는 성신여대 교수님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조카가 네. 아르헨티나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학 때 조카를 방문하러 가요. 80년대.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안 오신 거였어요. 아르헨티나에 계신 거예요? 네. 계셨던 거예요? 네. 코로나 직전 때까지. 코로나 때까지. 뭔가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거네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작가님 말에 의하면 나무가 너무 좋고 이제 방학 때 잠깐 간 건데 나 여기서 작업해야겠다. 네. 그래서 40년을 아르헨티나에 있다 보니 한국 미술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공백이 생긴 거죠. 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파리도 유학 갔다 오시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작업을 어디서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어떠한 장소를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대학원을 몇 번이나 다녔지만 김윤신 작가님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했고 작가님이 처음에 알려진 게 2023년도에 남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해요. 네. 그때 저도 너무 많은 작품을 보고 한 일주일간 멍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대단한 작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조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람에게는 어떤 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회고전을 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네. 2024년도에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뽑히게 돼요. 그래요. 그때가 예. 총 감독이 남미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런 어떠한 빛을 보는 네. 너무 늦었지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이제 지금 2026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회고전까지 와. 쭉쭉쭉쭉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의 영화 같기도 그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가님 다큐가 만들어지고 그런가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뭔가 조금 더 대중들이 작가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네네. 뭐 물론 예술이라는 장르에 정년은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35년생이면 올해 한 만으로 91세 정도 되실까요? 네. 뭐 그 정도 되실 텐데 여전히 활발하게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평생 집요하게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해오셨다. 그런 분이시다. 김윤신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 호암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전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8일까지여서 그렇군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고 네.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작가님이 남미에 계시면서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준보석, 오닉스 같은 돌 조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오닉스라는 것 자체가 깨면서 어떠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천연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표현한 조각들이 있어서 나무 조각이 한 85%. 네. 이런 오닉스 같은 준보석 조각이 또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조각가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분은 회화 조각이라는 장르를 본인이 작가님 스스로 만드셨어요. 네네. 회화는 언제든지 조각이 될 수 있고 조각은 또 언제든지 회화가 될 수 있는 서로가 넘나드는 그러니까 장르의 해체를 이미 하고 있고 페인팅은 상당히 조각적이고요. 네. 조각은 또 상당히 회화적이에요. 더 그래서 궁금해지네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숲을 김윤신만의 숲을 만들어 놓은 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아까 처음 이 김윤신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전히 전기톱을 들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네. 작가님이시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조각을 하실 때는 어쨌든 나무를 자르고 뭔가 매만지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기톱을 사용한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전기톱을 제가 봤어요. 작업실에 가서. 예. 근데 정말 무겁고 여성이 물론 남성 여성 다 힘들겠지만 조수 없으세요. 혼자서 혼자 다. 네. 오로지. 왜냐면은 김윤신 작가님 조각이 되게 직관적인 게 있어요. 막 미리 계획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각에 따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전기톱 조각을 들고 하고 네.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회화에 투자하는 시간, 이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인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워낙 맞아요. 강하다 보니까 작업 자체도 굉장한 노동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와 이거는 굉장한 작품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 김윤신 작가님이 지금 현역으로서 진짜 아까 그 무거운 네. 재료뿐만 아니라 이 도구까지도 엄청난데 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꼭 그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6월 28일까지 열리는 김윤신 작가님의 전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시 제목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하비하빌 분이분일인데요. 네. 요게 이제 실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옥편에서 요 단어를 찾으셨대요. 네. 나의 작업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작가와 재료가 하나 되는 과정, 또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됐다가 다시 또 분리되는 과정. 네. 이 모든 게 연결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여러 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비하빌 분이분일이 전시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설명을 좀 보면 합과 부는 동양 철학의 원천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근본이다. 나는 75년부터 그런 철학적 개념을 추구해오고 있고 그래서 내 작품에 이런 하비하빌 분이분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요게 이제 실제로 작가님 작품을 보면 나무를 조각했지만 조금도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네.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에너지를 작가님이 다 이해하고 조각한 느낌? 그래서 재료와 내가 하나로 만났다가 함께 부둥켜 안고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다가 다시 둘로 나눠지고 네. 그것이 다시 또 하나가 되고 그 순환의 과정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전시 제목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작가님의 요 시리즈가 작가님을 대표하는 네. 조각 시리즈입니다. 그 어디 인터뷰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소위 드로잉을 한다거나 나 이번에 이 조각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윤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네. 그 나무가 존재하고 내가 손에 전기톱이 있을 때 이 순간의 어떤 느낌? 맞아요. 이 감각을 믿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맞선 둘 같은 느낌인데 네. 저도 대부분의 조각가들이 드로잉이 상당히 많고 이 드로잉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작가님은 대신에 회화에서 그런 어떠한 드로잉 같은 면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회화 이야기 또 잠깐 하자면 회화를 보면 조각을 할 때 뭘로 하죠? 톱, 또 네. 정, 네. 끌 뭔가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화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회화에서 붓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묘한 이상한 조각 같은 것들이 많아요, 작업실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구하신 거죠. 휴지 뒷부분, 뭐 네, 볼펜 휴지 심 부분. 네. 그걸 그 회화의 회 재료로 찍어요. 이용하신다고요? 네, 찍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회화를 보면 캔버스를 나무처럼 생각하고 쪼고 긁고 쪼개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회화에서도 상당히 보이고요. 네. 또 반대로 조각은 재밌는 게 이제 그냥 나무의 결을 살린 조각도 있지만 이 김윤신 작가님의 조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채색을 한 거예요. 네. 마치 나무가 피부고 나무의 그 껍질은 피부고 피부에 색칠하듯이 네. 그래서 채색된 목조각들도 많아요. 그 대표작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 딱 나온 김에. 네, 네. 그 호암미술관에 가면 저도 이게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인데 실제로 이 조각이 나무로 먼저 만들어졌고 채색이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금속으로 또 만드신 거예요, 주조로. 네. 그래서 노래하는 나무라고 해서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작가님 작품을 보면 되게 전통 색도 많이 떠오르지만 그 남미의 색채 있죠. 그런 것들도 품고 있고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채색이 이 나무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채색을 시작하게 된 거냐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남미에 이제 마푸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피부에다가 그림을 그린대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엽서를 봤는데 이 그 원주민들이 피부에 이렇게 그 문양을 내서 그리는 걸 보고 나무의 피부도 껍질인데 예. 사람의 몸과 똑같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저 피부에 그려볼까? 하면서 이제 조각의 회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목조각도 있고요. 이 목조각도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돌탑처럼 생긴 기원 쌓기도 있고 네. 기원 쌓기도 있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목조각은 사실은 작가님이 그 한국의 전통 가구, 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결구는 뭐냐면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이 친구들이 서서히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면 찌지직 하면서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죠. 튼튼하게 네. 맞물리잖아요. 네네.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이런 결구를 활용한 목조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채색한 시리즈가 있고 네. 또 시간이 흐르면 작가님이 팬데믹 때 바깥을 못 나가셨대요. 네. 그때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조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조각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네. 실내에만 있다 보니 버려진 조각들 그런 걸 또 끼워가지고 만든 시리즈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다가오면 넘어서고 한계가 다가오면 발전시키고 네, 그랬던 네.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다 등장한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호암 전시가 작가님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2번이나 갔어요. 그렇군요. 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네, 회화, 네, 그다음에 뭐 기원 쌓기, 뭐 이렇게 돌이나 중보석으로 만든 조각, 채색된 목조각, 팬데믹 때 한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전시 때 김윤신 작가님이 뭐 그 관객과 맞아요. 대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저는 그때는 해외에 있어서 못 갔고 전시만 2번 봤는데 네. 호암미술관 측에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토크 세미나 형식으로 조금 그래도 관객들과 작가님의 작품 삶을 이해하려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김윤신 작가님의 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윤신 작가 작품의 특징을 글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소영님께서 좀 그 특유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각은 회화가 되고 네. 회화는 조각이 되는 과정을 총 천연색으로 보여준 작가님 같아요. 와.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대표 조각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회화 작업도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네. 회화를 한 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저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김윤신 작가님 공간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나무라는 것을 다룬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네. 이 작가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고 네. 제가 사실은 이 작가님에게 매우 존경을 했던 거는 레지던시를 이제 하셨는데 네. 보통 레지던시는 미술관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20, 30대 작가들이 지원을 해요. 레지던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레지던시에서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윤신 작가님이 몇 살 때 레지던시에 지원을 했냐. 네.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한국에선 본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력이. 네네. 그래서 85세 때 저기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네. 양구에. 네. 거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와.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예. 한날 한시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다고요? 네, 나는 뭐 홍대에서 뭘 오. 공부를 했고 파리에서 뭘 했고 뭐 이런 걸 막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서야 돌아왔는데 네. 85세지만 신인의 마음으로 레지던시에 지원을 한다. 와. 한날 한시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거를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아, 너무 아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너무 과연 와. 나라면 85세 때 20대 30대 젊은 작가들이 하는 레지던시를 용기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작가님을 만나면 나이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도 신진 작가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를 만난 느낌? 네. 살면서 힘들 때 계속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번에 여성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 한 꼭지가 김윤희 선생님을 소개를 했죠. 네. 와,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우리 김윤신 작가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감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승관의 노래 나무. 홍승관의 나무라는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윤신 작가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여성 작가분을 만나볼까요? 윤성남 작가님이시고요. 네. 한국에 이중선 미술상이 있는데 여성으로선 최초로 이중선 미술상을 받으셨고 네. 김윤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홍대 미대를 나와서 사실 20대, 30대 이제 작업을 계속 했던 분이시고 윤성남 작가님은 또 흥미로운 게 네. 이미 결혼을 다 하고 네. 완전 주부로 살다가 예. 40대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시작이 늦으셨어요. 작가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네, 완전히 20대 때 초반에 만난 이제 남편분과 예.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 키우시면서 계속 그렇게 주부로 사시다가 네. 40대 초반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오늘 멋진 언니들. 네, 정말 멋있는. 어디 숨어 계셨었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알지 못했던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윤성남 작가님하고 김윤신 작가님을 같이 소개하는 게 좀 흥미로운 게 둘 다 나무를 너무 잘 쓰세요. 윤성남 작가님도 나무를 많이 쓰시는데 네. 사실 윤성남 작가님은 초창기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어머님을 주제로 많이 그렸던 거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숱하게 희생을 하고 떠난 그런 수많은 여성들의 단체 초상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하시고 네. 시리즈가 상당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40대까지 그러니까 30대 말까지 너무 주부로 살았고 집이 너무 힘들었대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사치였겠죠. 그때는. 근데 저는 사실 남편분도 되게 대단한 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작업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 전부터 어쨌든 마음이 그림에 있었던 것 대한 같아요. 열망이 있으셨고 네. 실제로 잘 그리셨던 건데 네. 이걸 화가로서 이렇게 예술가로서 변신을 한 것은 40대라는 거죠. 네, 아마 제 나이 정도 때일 텐데 음. 제가 지금 막 일하다가 남편에게 네. 나 이제 나의 꿈을 위하여 난 작가가 될 거니까 그 당시에 미국 갈 거야. 미국 그러니까요. 가서 유학 네. 가고 네.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뒤늦게 화가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늦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서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영감을 주는 작가님 아닌가. 네. 그러니까 80년대 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하며 그림을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윤석남 작가님도 아까 회화와 조각도 하시는 네, 거죠? 설치도 하고요. 설치도 하시고. 네,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어떤 남미 작가의 조각을 봤다라는 인터뷰 때문에 저도 그 남미 작가가 누군지까지도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남미 작가 작품이 나무의 결을 살린 그 초상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영감받았던 작가가 누군지도 밝히셨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내가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면서 이제 돌아오셔서 본인만의 언어를 만드셨는데 네. 사실은 나무 조각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윤석남 작가님 자체는 초상, 그러니까 페인팅도 하시고 설치 작업도 하시고 또 나무 조각도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네. 윤석남 작가님의 2023년 인터뷰를 잠깐 보면 내가 그림을 시작한 날짜를 절대 잊지 않는다. 1979년 4월 25일.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가 화구를 사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뭐 여러 이야기,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이 역시 이 네. 역시 영화 같거든요. 왜냐면 20대 때 초반에 만나서 이제 22살에 연애를 하시고 28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네. 되게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까지 다 같이 사니까 당연히 작업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네.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작업실이 없다 보니까 유화 작업보다 드로잉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다 이유가 네, 있었군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크기가 크지 않은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 시절에는 전 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랬겠죠. 예. 근데 남편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씩 이사를 가게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가정에 엄청 충실했었으니 네. 딱 40에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윤석남 작가님이 뭐 여러 가지 회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하셨지만 이제 그 주로 등장하는 어떤 그 인물, 네. 그 대상이 네. 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작품을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본인의 어머님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열려문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며느리나 혹은 부인으로서 네.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핍박받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았었대요. 그렇죠. 조선시대 내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 제가 제일 처음 기억났던 작품은 충격적이었던 게 나무 기둥이 전시장에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조선의 여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없이 죽어간 묘비처럼. 약간 그녀들을 위해 전시장에 묘비를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 이런 작품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세상을 떠난 형태의 조선의 여인을 표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그 나무 기둥이 그 전시장 전체를 다 세워져 가득 있고, 채우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여성의 얼굴을 표현한 네, 건가요? 얼굴이 있고 몸은 저고리 같은 걸 딱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그 본인의 어머님을 표현한 것에도 한복을 좀 입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품들에 이제 물론 요즘 여성들도 표현을 하시겠지만 그 전시를 한창 하실 때는 그 지나간 역사 속의 여성들을
시리즈를 많이 표현을 하시고 네. 최근 들어 꾸준히 하고 있는 시리즈는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이 정말 많았지만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기록이 잘 안 네. 되었었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찾아서 사진이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초상화 작업을 하신대요. 만약에 근데- 초상화도 없을 맞아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하셨을까요? 상상하신대요. 그래서 인터뷰 오. 보면 반은 거짓말이다. 내가 상상을 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건 본인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나도 우리나라의 사람이다. 네. 나도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했을 거고 너무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하면서 요 시리즈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아,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시장에 가면 음. 새롭게 또 이분도 그리셨네? 네. 계속 늘어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여성 독립운동가도 계시고 또 여성 리더들 뭐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뭐 교육인, 지식인들 그런 분들을 꾸준히 이제 그리신 작품.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 유기견을 유기견요. 네. 예. 유기견을 1025라고 해서 1025마리를 만드셨어요. 나무로 조각하고 오. 채색하셔서. 네. 그래서 1025마리의 유기견 조각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전시 종종 합니다. 이게 지금 살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좀 사라져간 혹은 주목받지 못한 혹은 상처가 있는 여성들에 되게 주목을 하시다가 지금 또 유기견을 네. 대상화한 네. 그런 작품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 연결성이 있겠죠? 있죠.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의 어떠한 마음과 연대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계 사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의 어머님을 표현한 작품도 많고요. 네. 직접적인 나의 어머님은 아니지만 조선의 수많은 어머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론 훌륭한 남성 리더들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사라져간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역사에 남지 않은 그런 여성분들도 표현을 하시고 이 유기견도 어떻게 그리게 됐냐. 어느 날 작가님이 TV를 보다가 네. 이해순이라는 할머니를 보게 돼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작은 집에 살면서 그 마을에서 버려진 유기견을 키우신 거예요. 근데 키우다가 1025마리를 키운 거예요. 와. 그걸 보자마자 작가님이 나 이거 작업해야겠다. 네.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이다. 무엇인가 대가 없이 돌보는 마음. 네. 두 가지 생각이 드셨대요. 이 유기견들을 버린 것도 인간이고 결국엔 이걸 돌보는 것도 이 할머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 그래서 네. 만나러 가셨대요. 그분을요? 네. 와, 저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보시는 순간 정말 위대한 그 마음을 느끼시고 요 시리즈를 해야겠다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25마리라고 어떻게 이거는 했잖아요. 정말 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를 했대요. 이 강아지들을. 근데 이 강아지 스케치가 쉽지 않잖아요. 다 네. 움직이고 다 다르게 생겼고. 가만히 있어봐 해도 절대 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어떠한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도 결국에는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너무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네. 개수가 네. 종종 아트 페어는 조금 좁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부 아이들만 와요. 그러니까 1025마리가 다 못 오고 다 못 올 때도 많죠. 근데 네. 그러면 그거 재밌네요. 네. 그거 좀. 네. 근데 모든 개가 다 있고 저도 또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엄마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의 미학이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모성, 또 맞아요.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신 윤석남 작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듣다 보면 누군가 이 윤석남 작가님에 대해서 뭐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에 속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칭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여성주의 작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남 작가님은
여성주의 작가로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약간 모든 예술가들의 공통점이고 저도 강의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주위의 예술가를 넣기에는 그 예술가가 더 광대합니다. 크죠. 네, 네. 아마 우리도 나라는 사람을 저를 아마 이소영은 교육인이야, 작가야 이렇게 넣기에는 제가 더 그보다 영역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신저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요게 모든 예술가들에게 당신은 무슨 주의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너무 분류가 되는 거고 네, 네. 예술가는 이 주의라는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되는 더 광대한 인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배가 있다. 한국에서 여성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최초의 선배는 나혜석 작가님. 네네. 그죠? 네. 최초로 유화를 그렸고 여성이 최초로 유화로 전시를 했고 한국에서 여성이 최초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고 글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그리고 청경자 작가님 이런 그렇죠.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대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그쵸?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다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작가님이어도 약간 이런 주의라는 말에는 거부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았을 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여성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작가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여성성이 뭘까? 맞아요. 그러면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많은 세심한 돌봄들 그런 것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여전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후에 그리고 혹은 현존하시더라도 위대하다 혹은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술가들의 인생과 그 예술 작업을 보면 괴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삶과 예술이 되게 하나가 되게 그런 태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설명해 주신 윤성남 작가님의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이 아까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그림이나 버려진 이런 유기견들에 대한 마음을 그냥 어떤 대상화하지 않고 그걸 작품 안에 그리고 삶의 태도 안으로 품고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예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윤삼란 작가님은 그 유기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그림으로써 예술로 돌봤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로 돌보는 그러네요. 마음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이런 예술 작품이 알려짐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유기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인간이 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런 것들을 가장 예술의 최전선에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례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고 믿는 건데 네. 당신이 유기견을 버렸으니까 나빠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예술로 표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연결돼 있는 그러네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 1025마리의 유기견 조각품을 저는 사진으로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 너무 굉장히 멋있죠. 다양하고 멋있고 여기서 혹시 다 1025마리의 우리 강아지들을 보셨나요? 아니면 전체를 일부만 다 보셨나요? 일부만 봤어요.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으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랑 비슷한 종이 있나 그리고 이 친구들을 돌보는 마음이라는 게 과연 어떨까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이예신 할머니니까 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항상 누군가를 돌봐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이 모성이라는 것이 동물에게까지 자연에게까지 네. 나아가서는 이 예술이 결국에는 연결이 된 거여서 네. 이게 여성적 감수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여성의 시선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여성의 어떤 본질적인 삶의 태도 같은 거를 작품으로 만든 것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시간까지는 남성 예술가보다는 여성 예술가들이 가정에 많이 있었고 네. 또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이 상당히 세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선까지 많이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성남 작가 작품의 특징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작품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유기견 조각을 상당히 좋아해서 네. 저는 어린이 교육기관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어린이들하고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네. 그 후원을 하고 싶어서 오. 요 조각을 실제로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전시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네. 달력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요 아이들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실제로 기부를 했었는데 네.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음. 사실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기심으로 네. 선택받은 아이들이 결국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려진다라는 게 음. 지구가 꼭 인간의 것만은 아닌데 약간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으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돌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 가장 위대한 마음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김윤신 작가님 그리고 윤성남 작가님 두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처음 미술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정말 여성 작가가 활동할 조건이 마련되어 사회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이제 80대, 90대까지 현역으로 활동한다는 이 점이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미술계나 후학에게 좀 더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무척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작가라는 직업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으면 이 시간까지 못 왔을 것 같아서 당연히 좋아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네. 아마도 이 작가님들이 본인의 가장 큰 응원단이 스스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한국이 현재 유명한 작가 하면 다 또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옥션에서 상당히 가치가 높다 하는 네. 작가님들도 보면은 뭐 이유한, 네. 박서보, 김한기 네.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여성 작가님들이 당연히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많이 하죠. 아트 메신저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미술이 낯설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작가를 만났을 때,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차원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미술과 이제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작가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넓은 어떤 예술의 세계를 자기 안에도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 20년간 뭐 도슨트나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미술이 내가 괜히 말했다가 틀릴까 봐.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해석이? 근데 사실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내 평가야. 네, 그래서 네. 요거를 많이 말해요. 저도 잘 몰라도 된다. 본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작품을 보다가 어느 날 네.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어떠한 작품이 나에게 쿵 와닿았어요. 저는 그건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미적 취향이 연결되는 지점인데 혹시 그런 작품을 만나면 그 작가가 누군지를 찾아보고 네.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같이 찾아보면 취향 깃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취향 깃발이 이렇게 한번 꼽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작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음악도 그 음악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리스트에 넣죠. 그렇죠. 화가도 그 작가를 좋아하면요. 이 작가 전시한대. 그럼 네. 찾아가고 네.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깔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책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제 취향은 전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네. 좋아하는 화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미술하고 친해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미술하고 친해지는 법 중에 첫 번째는 잘 몰라도 되고 꼭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좋아하는 화가를 한번 언젠간 만나보자. 만나시길. 네. 아직 없으면 막 돌아다니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를 막 돌아다닐지 모를 때는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맞아요. 뭐 소개해 주시는 작가님과 전시를 귀담아 네. 들었다가 네. 그것만 따라가도 좀 취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6월 28일까지 호암미술관에. 좋습니다.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이소영님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김윤신, 윤성남 작가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